미국의 트렌드 전문가 페이스 팝콘은 유행이란 화려하지만 곧 쓰러져 버리는 것이고 트렌드는 광범위하고 바위처럼 꿋꿋한 것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행이 허니버터칩 제품 그 자체라면 트렌드는 SNS를 중심으로 입소문이 나는 이런 사람들의 동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미래를 엿보는 창이 바로 트렌드라고 합니다. 오늘 이 미래에 대해서 이 트렌드를 통해서 엿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2015년 대한민국의 욕망을 말하는 김난도 교수님에게 묻습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난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질문은 그랜드 마스터스 클래스 빅 퀘스천 중에서 미래는 예측할 수 있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주제에 넘치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받았어요. 미래는 이렇게 씁니다. 안일미 올래 아직 오지 않은 것이지요.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속된 말로 돈이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별로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죠? 내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고 내일 이자가 어떻게 바뀌고 또 내일 로또가 어떤 번호가 당첨이 될지 안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점쟁이가 아닌 바에는 미래를 알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포기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근데 미래에도 조금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확실하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정보가 아주 불확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우연적 미래라고 부르고요. 이런 우연적인 미래는 사실 예측이 가능하지 않아요.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태라든지 사건, 사고라든지 이거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면에 정보가 아주 확실한 미래도 있어요. 정보가 확실한 미래는 확정적인 미래라고 합니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미래죠. 예를 들면 3월이 되면 이제 날씨가 영상으로 올라가고 따뜻해지고 꽃이 필 것이다.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고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경험해 왔지요. 그랬기 때문에 귀납적으로나 연역적으로나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칙적인 인과법칙에 의거한 미래들은 사실 누구나 인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중간쯤에 있는 미래입니다. 제가 잠재적인 미래라고 이름을 붙인 것인데요. 정보가 애매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까 한 대표께서 사회를 보면서 그런 것 중에 트렌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우연한 미래는 글쎄요. 아주 용한 점장이가 있다면 모를까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고 확정적인 미래는 거의 다 알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가 없고 그래서 그 중간 정도에 있는 트렌드의 얘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예측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잠재적인 미래는 예측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제가 조금 좁혀봤다. 잠재적인 미래는 다시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 왼쪽 위에 있는 가능한 미래입니다. 저거는 기술의 문제입니다. 과학자의 미래입니다.
아까 데니스 옹 박사님께서도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하셨는데 그분들은 실험을 하고 지적 계획을 진보를 시켜 나가죠. 그리고 우리는 다음 달에 또 새 핸드폰이 나온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각 전자회사의 연구소를 가보면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 차차 세대의 연구를 미리 하고 있지요. 그런 것을 일렬로 쭉 세워놓고 계획표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로드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물론 로드맵대로 1초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래도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지금도 밤을 새워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그건 과학기술이 성취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그런 것을 가능한 미래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건 정책가의 미래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 정보통신 기술이 아주 발달하더라도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면 그런 미래는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런 기술은 개발이 되더라도 시장에서 꽃을 피우기 어렵다. 그래서 첫째, 가능하고 두 번째, 바람직하면 이제 그런 기술이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사회에서 우리 시민이 또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그런 기술, 그런 미래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또 조금 다른 문제이다. 제가 처음 트렌드 연구를 하게 된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자회사의 그 종합연구소 센터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한 10년쯤 됐는데 유비퀴터스 컴퓨팅, 요새는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는 유비퀴터스 컴퓨팅이 되게 화두였어요. 근데 거기 연구소장님이 저한테 교수님, 저희가 밤을 새워서 연구하면 지금의 10배쯤 되는 용량의 하드디스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문제인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10배씩 용량이 큰 하드디스크를 필요로 하는 사회일지 그걸 소비자들이 비싼 돈을 내고 살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기술이든 그것이 소비자들이 원할 때 의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거는 원하는 미래입니다. 흔히 학자들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걸 seed, 그래서 씨앗이라고 부릅니다. 씨앗이 없으면 태어나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걸어다니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으면 좋겠어 하고 원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seed라고 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needs라고 합니다. 아무리 seed가 있어도 아무도 원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게 그 사회의 규범, norm에 맞을 때 우리가 그 세 가지가 다 들어맞을 때 그걸 우리는 트렌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트렌드 코리아라고 해서 트렌드 책을 지금 2007년부터 매해 그 해의 띠동무를 맞춰서 쭉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는 2004년에 제가 처음 트렌드 팀을 조직을 했으니까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는 1년 후에 제가 3월부터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16 쓰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 하는 작업을 하고 이제 간혹 이제 다른 기업에서 의뢰를 받으면 한 3년이나 5년 후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이제 그런 걸 예측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 10년 동안 트렌드 코리아를 쓰면서 또 서울대학교의 소비 트렌드 연구센터를 운영하면서 익힌 그런 트렌드 추적 방법론을 소위 영업기밀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트렌드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디지털 카메라가 요새 대세이지요. 사람들이 다 디지털 카메라를 쓰는데요. 그래서 이제 필름 카메라를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재작년이군요. 벌써 재작년에 코닥이라는 회사가 파산했어요. 코닥은 세계 1위의 필름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파산했어요. 당연하죠. 다 디지털 카메라를 쓰니까 필름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전 세계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만든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네, 바로 코닥입니다. 코닥이 저 그림에 보시듯이 APNC 2000이라고 하는 디지털 카메라를 94년에 이미 발표를 했어요. 뭐 그 당시에 아주 잘 팔리진 않았답니다. 하지만 코닥이 원천 특허도 다 가지고 있고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상용화 시켜놓고도 저 제품을 접었다 그래요. 사람들은 필름을 좋아하지 디지털로 사진 찍는 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어찌 생각하면 그렇게 바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꾸 디지털 카메라가 팔리면 팔릴수록 필름이 팔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속담에 사람은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예상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국 축구 월드컵에서 몇 등 할까요? 물으면 다 4강 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건 사실 소망이죠.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객관적으로 그렇게 예상하긴 힘든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지요. 그래서 코닥은 자기가 그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을 해놓고도 디지털 시장을 놓쳤습니다. 트렌드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것은 코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딱 한 가지 기억하고 가야 한다면 이 말을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의 실패는 경쟁자에게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플레이를 하는 판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정적인 판 위에서 내가 경쟁자보다 얼마나 잘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마켓 쉐어 이런 개념, 경쟁 이런 개념이 되게 중요했는데요. 지금은 그 판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요새 비디오 가게 거의 다 망했죠. 동네 비디오 가게 사장님이 그 길 건너에 있는 다른 비디오 가게보다 더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작년 10월인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렇게 논문을 읽다 보니까 거기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4개년 계획 세우지 마세요. 회사가 4년 안에 망할 수 있습니다. 오이, 으슥으슥하지요. 그 교수님이 쓴 논문인데, 무슨 논문을 그렇게 표현을 선정적으로 했냐 그랬는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하는 분 계실 테고 한데, 스마트폰 이렇게 전 국민이 다 주머니에 넣고 다닌 지 4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4년 동안 사라지고, 여러분 게임기가 어떻게 됐고,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PMP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요새 지하철 타면 느끼는 게 요새 지하철에 이렇게 구걸하고 물건 파는 분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옛날엔 자주 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게 지하철 공사가 단속을 심하게 하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래요. 요새 구걸이 잘 되지 않는답니다. 사람들이 전부 스마트폰 보고 있어가지고요. 눈이 맞지를 않으니까 1,000원만 주세요. 이 소리를 못 한대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사실 뭐 저런 PMP 회사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아저씨한테도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이죠. 그 아저씨가 처음 스마트폰 아이폰이 나왔을 때 저것 때문에 내 영업에 지장이 많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거지요. 여기 오늘 청중 대부분이 보니까 굉장히 젊으신 분들인데 그러므로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의 변화보다 앞으로의 변화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40년의 트렌드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40년을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뭐 김난도의 내일이나 이런 책들에서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했던 측면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오늘 주제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지만 뭐 굳이 저한테 코멘트를 달라고 하면 시간이 갈수록 예측이 쉽지 않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전략이 좋으냐면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기를 지금까지 가지고 온 기득권을 버리고 아까 코닥이 결국 변신을 못한 게 필름 시장 1등이라는 기득권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 걸 버리고 스스로 뛰어드는 것,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트렌드란 뭐고 그걸 어떻게 예측하는지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트렌드 예측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0년 3월에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면 1위가 법정 스님 책이고 2위도 법정, 3위 법정, 4위 법정, 5위 법정, 6위는 문학이 아니고요. 6위도 책 제목 보면 법정 스님 책이고요. 7위 법정, 8위 법정 이렇습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 참 저도 책을 쓰는 사람입니다만은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는 게 굉장히 영광이고 근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막 이제 그거 하고 제 경우는 제가 베스트셀러 10위에 처음 들어가 본 책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인데 그 책은 정말 뭐 지금은 다들 유명하니까 뭐 그 책을 쓰셨어요. 근데 전 그때 당시만 해도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정말 트렌드에 안 맞는 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막 자기 개발서 이런 책이 트렌드지 그렇게 심심한 에세이는 아무도 안 써볼 거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예상 부수 1000부 대학 교수가 책을 쓰면 1000부쯤 팔린대요. 그래서 우리 조교들하고 대학원생들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출판사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이번 주에 베스트셀러 10위에 들어갔다고. 저는 진짜 만세를 부르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법정 스님은 1에서 8위를 혼자서 휩쓸었습니다. 대단하죠. 사실은 2010년 3월 초에 법정 스님이 입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법정 스님 추모 열기가 도서 구매로 이어져서 저렇게 샀다. 그러니까 이제 출판사들이요. 막 저 법정 스님 책이 모자라가지고 열심히 찍어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책이 안 팔리면 연말에 서점에서 출판사에 도로 반품을 주거든요. 근데 법정 스님 연말에 반품된 책이 100만 권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들 뭐 몇십만 부는 이제 뭐 군에도 보내고 복지시설에도 좀 보냈는데 한 70만 권이 폐기가 됐다.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부침이 심한 나라입니다. 트렌드가 아주 롤러코스터를 타요. 그래서 잡아내기도 힘들고 예측하기도 힘들고 그런 것이죠. 트렌드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저건 제가 만들어낸 개념인데요. 일정 범위의 소비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동조하는 변화된 소비 가치에 대한 열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림으로 색색까지 다양한 열망이 있지만 저것이 비슷한 흐름을 보일 때 우리가 그걸 트렌드다 이렇게 부르지요. 그래서 트렌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만들어서 가로축에는 지속하는 시기, 세로축에는 동조의 범위를 넣으면 아주 조그만 범위의 소비자들이 아주 짧게 동조하는 저런 트렌드를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트렌드라는 뜻이죠. 그리고 한 1년 이내로 살짝 동조하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동조하는 그런 트렌드를 패드라고 합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유행과 트렌드의 차이를 아세요? 그런데 저 패드를 우리말로 유행이라고 합니다. 여기 앞에 남학생이 그 스냅백 모자 쓰고 있는데 스냅백 같은 게 대표적으로 2014년에 유행이었죠. 아마 저 모자를 4년, 5년 계속 트렌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트렌드라고 하면 패드보다는 좀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3에서 5년 정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추정하면 트렌드라고 부르고요. 그게 이제 거의 10년을 쌓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메가 트렌드라고 부르고 30년이 되면 그건 이제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나이 차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세대를 건너서도 동조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면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들을 사실은 우리가 흔히 트렌드 하지만 그 안에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행은 뭐 일부 패션 제품 아니면 예측이 쉽지 않고요. 트렌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추적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영화 한 대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한 대목 보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Where are the belts for this dress? Why is no one ready? Here. It's a tough call. They're so different.
Something funny? No. No, nothing's, it's just that both those belts look exactly the same to me. I'm still learning about this stuff and, This stuff? Oh, okay. I see. You think this has nothing to do with you. You go to your closet and you select, I don't know, that lumpy blue sweater, for instance, because you're trying to tell the world that you take yourself too seriously to care about what you put on your back. But what you don't know is that that sweater is not just blue. It's not turquoise. It's not lapis. It's actually cerulean. And you're also blithely unaware of the fact that in 2002, Oscar de la Renta did a collection of cerulean gowns. And then I think it was Yves Saint Laurent, wasn't it, who showed cerulean military jackets? I think we need a jacket here. And then cerulean quickly showed up in the collections of 8 different designers. And then it filtered down through the department stores and then trickled on down into some tragic casual corner where you no doubt fished it out of some clearance bin. However, that blue represents millions of dollars and countless jobs. And it's sort of comical how you think that you've made a choice that exempts you from the fashion industry when in fact you're wearing a sweater that was selected for you by the people in this room from a pile of stuff.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아마 영화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중에서 한 장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 저 메릴 스트립이 하는 얘기가 나오죠. 네가 그 입고 있는 파란 옷이 너는 뭐 네 취향껏 산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다 족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처음에 그 오스카 들라렌타라고 하는 디자이너가 그 파란색을 처음으로 옷으로 만들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쓰고 그 다음에 그걸 입생 롤랑이 받아서 쓰고 그 다음에 8 different designers 8명의 디자이너들이 그걸 이제 그 색깔을 받아서 쓰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고급 백화점에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유심히 들어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And then trickle down into that tragic casual corners. 그러니까 끔찍한 캐주얼 코너까지 트리클 다운 해 내려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트렌드가 전파되는 과정을 과거에는 트리클 다운 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도 그 경제학에서도 쓰고 사회 쪽에서도 쓰고 트리클 다운은 많이 쓰는데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간다. 물방울, 적화, 이름은 굉장히 하향 전파 많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베일가드라는 학자가 정리한 것이 트리클 다운 이론인데요. 저기 보면 제일 위에 트렌드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오스카 들라란타나 입생 롤랑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나면 트렌드 세터들, 효리나 이렇게 공효진 씨나 이렇게 이제 유명한 트렌드 세터들이 그걸 입고 시작하면 그 중에 이제 일반인 중에 패션에 되게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트렌드를 제일 처음에 따르죠. 트렌드 팔로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으로 퍼져나가서 트렌드 메인스트리머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람들도 다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레이트 메인스트리머 그 다음에 보수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엔티 이노베이터 그런 트렌드 전혀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많아졌다가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저걸 트렌드 다이아몬드라고도 부르고 합니다. 이게 패션에서 가장 유명한 트리클 다운 이론입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수많은 상품을 소비하고 살지만 사실은 가장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트렌드가 중요한 상품은 역시 패션 제품입니다. 옷입니다. 여러분도 옷장에 옷이 많죠? 오늘 아침에 여기 오려고 옷 고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어머, 난 옷이 많아서 너무 좋아. 이런 분 계세요? 안 그러죠? 또 입을 옷이 없어. 그런 생각했겠죠? 입을 옷이 없어. 그럼 뒤에 지나가던 엄마가 뭐라 그러죠? 저건 다 옷 아니고 뭐냐? 그러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옷장에 옷이 가득 있는데 입을 옷이 없다는 생각이 들까요? 찢어져서 그래요? 아닙니다. 유행에 지나서 그래요. 그런 것을 의도적인 진부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낡았는데 의도적으로 낡은 것 같이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만약에 트렌드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전부 그 북한의 뭐 누구처럼 맨날 그런 옷만 입고 다니면 아마 지금 의류 산업은 패션 산업은 지금의 10분의 1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는 패션 산업을 끌고 가는 동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의 다른 모든 산업이 패션 산업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나 뭐 심지어 생수 같은 걸 살 때에도 지금 여러분도 스마트폰 중간에 고장나면 좀 은근히 기분 좋지 않아요? 사람들이 완전히 낡아서 버릴 때까지 쓰는 사람이 요새 사실 많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요새 자동차가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래서 고장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한 5년 지나고 10년 되면 바꾸고 싶어 하죠. 새 거 사고 싶어 하고. 이게 트렌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트리클 다운 이론은 지금도 굉장히 널리 알려진 이론이고 트렌드를 전망할 때 굉장히 유용한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저 위에 있는 트렌드 세터나 트렌드 크리에이터들이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걸 보면 대충 알 수 있죠. 지금도 패션쇼에 가시면 뭐 이번 겨울 패션쇼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년 여름옷 패션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여름에는 이런 취향이겠구나 하고 예측을 할 수 있죠. 이게 옛날에는 통용이 됐는데 요새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 트렌드의 전파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는가 하면 인터넷이 나오고 각종 SNS가 등장해서 그렇습니다. 요즘은요, 제일 위에 아까는 트렌드 크리에이터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제일 위에서 자, 내가 금년 여름엔 뭘로 할까? 내가 인도에 갔다가 영감을 받았어요.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인도풍의 옷을 내면 여름에다 인도풍의 옷을 입는데 아니라는 거죠. 소비자들의 욕망과 취향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읽어내서 그걸 읽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 또 많은 트렌드 크리에이터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획하고 제조해서 마케팅하고 내놓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소비자들이 쓰는데 소비자 중에 의견선도 소비자라고 제일 먼저 물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써보고 그거를 의견들을 굉장히 퍼뜨리기 시작하면 저 말이 중요합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선택적으로 수용해요. 그러니까 트리클 다운 이론에서는 보면 아랫단계에 있는 소비자들은 윗단계에 있는 트렌드를 그냥 계속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지만 이게 제가 사이클처럼 빙빙 돈다고 사이클링 모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똑같은 트렌드도 어떤 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지금은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트렌드가 아주 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상에 우리 인류의 선배들이 나타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진화를 해서 이런 모습을 갖게 됐는데요. 거기에 딱 한 점을 찍어서 시대 구분을 하라. 그럼 여러분 어디에 찍고 싶으세요? 저는 뭐 여러 학자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신석기 혁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전에는 불도 쓸 줄 몰랐고 도구도 쓸 줄 몰랐고 뭐 그랬는데 신석기 혁명 이후에 거의 요즘 같은 생활을 하죠. 그게 훨씬 세련되져서 그렇지. 하나를 더 찍으면 뭘까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으면 산업혁명에 찍겠습니다. 산업혁명이 되면서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들이 공급이 초과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들 굉장히 인구도 폭발적으로 그때부터 늘기 시작하고 달라졌다.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나눈다면요. 트렌드의 역사를 한번 나눠보지요. 인류의 역사와 트렌드의 역사가 궤를 같이 한다고 쳤을 때 점을 어디다 찍으면 좋을까? 여러분은 어디에 찍고 싶으세요? 저는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고 인쇄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던 그 시점을 찍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트렌드는 하나의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매체, 미디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굉장히 1대1의 커뮤니케이션이 났어요. 그러니까 확산이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구텐베르크가 책을 아주 저렴하게 만들 수 있게 만들고 나서부터는 한 사람의 생각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기 있는 트렌드 크리에이터의 생각을 수많은 메인스트림들이 받도록, 제일 대표적인 게 성서나 꾸란이나 불경 같은 거지요. 그런 예수님이나 마호메드 같은 부처님 같은 분들의 생각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성서에 있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와 이전으로 나눈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점을 더 찍는다면 아까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점이 어딜까? 저는 90년대에 인터넷이 등장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로 TV, 신문, 라디오, 수많은 매체가 생겼지만 다 저렇게 트리클 다운 하는 매체예요. 일방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매체인데 인터넷이 등장하고 나서 비로소 우리 일방적으로 정보를 수용만 하던 사람들이 그걸 교환할 수 있게 되고 오히려 여러분 방송국에 요새는 3272님 의견 보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소위 인터랙티브하고 서로 상호간에 한 의견 소통이 가능해졌죠. 그러니까 사실은 트렌드에 있어서도 이 인터넷 특히 요즘은 SNS, 요즘 이제 모바일을 쓰니까 옛날에는 컴퓨터까지 달려가야 했지만 지금 거의 24시간 접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그런 트렌드의 전파 유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 전파의 속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아까 옷 얘기를 좀 드렸지만 지금 패션쇼 가면 여름 옷 패션쇼를 해요. 왜 그렇게 2시즌이나 빨리 하느냐면 그래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패션쇼 보면 어머 저런 옷을 누가 입어? 그거 쉽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선수들이 보면 다 감이 있어요. 이번 여름에는 내추럴 톤인데 소재가 얇아지는데 치마가 작년보다 좀 길어지는데 이런 감을 잡고 천을 만드는 분들이 거기에 맞춘 천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부자재를 만들고 그럼 한 시즌 전에 의류업체들이 패터닝을 해서 거기에서 옷을 만들고 한 반 시즌 전에 백화점에 보내죠. 그러면 이제 백화점은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물건을 들여놓고 팔다가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세일을 하고 그래도 안 팔린 물건은 챙겨가지고 아울렛으로 보내고 또 그래도 안 팔리면 교육문화회관에서 눈물의 90% 세일을 하고 이게 이제 그 옷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아까 말씀드린 트리클 다운 하는 옷의 일생이죠. 옷이 야쿠르트하고 비슷해요. 갈수록 상하고 가격이 떨어집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소위 패스트 패션이라고 SPA 업체들이 나타났죠. 여러분 특정 업체 이름 얘기해서 안 됐지만 유니클로, 자라, 에이세컨즈, H&M 이런 것들은요. 가보면 그런 시즌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돌아갑니다. 보통 자라 같은 데가 2주에 한 번 신상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저게 2주 단위로 돌아가는 거죠. 옛날에는 시즌 단위로 돌아가던 것들이. 자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동대문에 가보시면 우리나라 동대문은 굉장히 세계적인 타운입니다. 거기 큰 옷집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뒤로 창신동이나 평화시장 쪽으로 엄청난 생산기지가 있고 이쪽으로 또 부자재 시장이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렇게 모여있는 곳이 클러스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어저께 효리가 무슨 옷 입고 나왔는데 떴다 그러면 밤내 작업해서 그 다음날 걸 수 있는 진짜로 이 턴을 24시간 안에 시킬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자라 회장님이 동대문에 와서 보시고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여기 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트렌드가 정말 빨리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트렌드를 어떻게 맞추는가 하는 것이 되게 힘들어졌고요. 그래서 논리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 트렌드들이 이 사회에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우리가 그냥 보아 넘기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트렌드들이 존재를 해요. 예를 들면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방송국 가서 강의를 한 번 했는데 PD 선생님들 제작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프로그램 얘기가 나왔어요. 삼시세끼? 정말 다들 미스테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셋이서 삼시세끼 둘이서 해먹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흔하게 보아 넘길 수 있는 현상이지만 차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시세끼라는 프로를 옛날과 달리 저거 옛날 같으면 아무도 안 봤을 것 같은데 거기 무슨 불륜이 있어요.
삼각관계가 있어요.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그냥 밥 해먹는 거거든요. 소박하다.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모이면 하나의 패드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요새 좀 소박한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토토가 할 때 효리만 남았어. 효리 뭐였지? 제주도에서 유기농 채소 가꾸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아무개 연예인도 전부 제주에 내려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 제주에 뭐가 있지? 왜 이렇게 다들 제주를 가지? 근데 제주에 뭐 화려한 뭐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텃밭 일구고 자연과 벗삼아 소박하게 사는 거지요. 이거는 단순한 마이크로 트렌드가 아닌데 이건 유행으로 끝날까? 아니면 이게 트렌드로 발전을 할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동조하는 사람이 붙으면 하나의 트렌드가 됩니다. 그런 거를 소위 킨포크적인 라이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킨포크가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만약에 이 킨포크 트렌드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옹호가 돼서 우리가 전부 지금 막 이 서울을 떠나서 다 제주도로 막 강원도로 충청도로 막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의 마크로 트렌드가 되겠죠. 메가 트렌드가 되겠죠. 그리고 전부 거기서 대대손손 산다. 이러면 이제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마이크로 트렌드 때 징후를 발견하고 이것이 트렌드로 발설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옥석을 구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패턴을 찾아내서 변곡점을 찾을 때까지 트렌드를 예측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개념과 기본 원리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뭘 조사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받는 질문이 설문조사 하세요? 그렇게 질문들 많이 해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소비자나 사회를 이해하는 방법은 설문조사밖에 없다. 설문조사 제일 대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설문조사는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위에 연구하는 내가 아는 주제냐, 내가 모르는 주제냐. 또 내가 만약 여러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는 알고 있는 주제냐, 아니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고 있는 주제냐 하는 걸로 나누면 나의 인지가 안다 모른다, 연구 대상의 인지가 안다 모른다. 이렇게 하면 이제 2x2 셀 4개가 나오죠. 제일 쉬운 건 연구 대상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선호도 조사 같은 거죠. 그래서 뭐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할 때 누구 지지하십니까? 물어봐서 나도 누가 나왔는지 알고 여러분도 누구 찍을지 알잖아요. 근데 이제 과연 그 중에 누군지가 궁금한 거니까 그런 건 설문조사하면 금방 나와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은 알고 있어. 뭐 예컨대 스마트폰을 쓰는데 불편한 게 너무 많아. 근데 난 스마트폰 개발하는 사람인데 잘 몰라. 그러면 고객은 알고 나는 모르니 그것을 인터뷰하거나 포커스 그룹 하면 나오지요. 그러면서 이제 찾기도 하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나는 대충 알아. 근데 여러분은 모르고 있어. 예를 들어 뭐 명품을 왜 그렇게 좋아할까? 뭐 이런 것들. 물론 뭐 그냥 좋아요 하지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주 숙련된 연구자가 잘 인터뷰를 하면 캐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마지막 구역입니다.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이게 미래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 영역은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저기 보면 관찰이라든지 프로젝트 테크닉, 전문가 조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트렌드 예측도 바로 저 영역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 트렌드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영역을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아까 트렌드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이크로 트렌드부터 출발해서 패드로 계속 이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드러커라는 분이 미래 예측이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미래성을 이해하고 현재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현재가 와 있다는 거죠. 드러커의 표현에 의하면 이미 일어난 미래라는 개념입니다. 그래 혁신의 기회를 머나먼 미래나 아직 싹도 트지 않은 신발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견한 현재 상황에서 찾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과장하게 얘기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촉을 날카롭게 세우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드러커가 말하는 현재의 미래성 개념입니다. 그래서 트렌드 분석을 하는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확실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길게 써 있는 분석 시점의 환경적 조건이라는 건데요. 제가 2016년도 정도의 트렌드를 지금 예측하고자 한다. 앞으로 1년 후지요.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아까 확실한 미래들 있잖아요. 알 수 있는 것들을 걸어 모읍니다. 사실 뭐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경제는 어떻게 될까? 조금 더 확실한 건 인구죠. 인구는 어떻게 변할까? 뭐 무역 수지는 어떻게 될까? 그런 환경적인 조건들을 쭉 모으고요. 그 과거를 쳐다봐서 그런 환경적 조건에 걸맞는 법칙들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지식들이 대체로 경기가 나쁘면 사람들은 복고 제품을 더 좋아한다. 경기가 나쁘면 미니스커트나 짧은 치마를 더 좋아한다. 경기가 나쁘면 기초 화장품보다는 색조 화장품, 네일 이렇게 효과가 확실한 걸 더 좋아한다. 경기가 나쁘면 색조들이 더 분명해진다. 옷의 색깔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 또 인구가 많아지면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 1인 가구가 많아지면 소득의 격차가 커지면 이제 이런 여러 조건들에 대한 과거의 경험치를 모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트렌드의 일반적인 경향하고 마이크로 트렌드, 지금 관찰되는 마이크로 트렌드들 있잖아요. 아까 보면 왜 삼시세끼가 뜰까? 이제 이런 데서 찾아낼 수 있는 트렌드 키워드. 야, 삼시세끼 리얼해서 좋아. 그러면 리얼이 하나의 가치이고, 그거 좀 진정성이 있더라고. 연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만의 것이야. 또는 굉장히 스웨그한 멋이 있던데,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대입을 시키면 소비 트렌드가 나오고 거기에서 전략과 시사점을 찾아내는 것이 소비 트렌드 분석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소비 트렌드를 예측한다는 것은 4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 첫 번째 트렌드의 영향 요인을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과거에 어땠는지 얘기하고, 두 번째로 현재 보이고 있는 패드와 마이크로 트렌드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년 2015년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을 더해내서 이걸 결합시킨 다음에 소비 트렌드를 뽑아내고 그걸 분류해서 이름을 주는 그런 과정을 겪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를 이제 시간 순으로 쭉 나열을 하면 첫 번째는 예측의 범위와 과정을 설계해요. 이게 1년짜리 예측이냐, 5년짜리 예측이냐, 또는 패션 쪽의 예측이냐, 기술 쪽의 예측이냐, 방송 쪽의 예측이냐. 그러고 나면 이제 데이터를 막 수집하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징후, 마이크로 트렌드를 포착해내고 이 마이크로 트렌드가 왜 뜨는가 하는 그 왜 문제를 우리가 핵심 가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를 찾아낸 다음에 트렌드는요, 이름을 멋지게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막 고민해서 명명하고 그걸 실제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한 것을 스텝 바이 스텝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트렌드 데이터 수집이죠. 그래서 트렌드 데이터에는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1차 데이터라는 건 내가 직접 조사한 겁니다. 내가 직접 설문조사하고 내가 직접 인터뷰하고 내가 직접 찾아낸 거죠. 2차 데이터라는 건 딴 사람이 한 거예요. 뭐 세계적인 트렌드 분석 기관이 했거나 통계청이 했거나 무슨 광고회사가 했거나 그런 2차 데이터가 있고요. 그 각각의 1차, 2차 데이터에는 또 숫자로, 그러니까 엑셀이나 SPSS 같은 통계를 돌릴 수 있는 숫자로 된 데이터가 있고요. 그런 게 잘 되지 않는 그런 걸 정성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성 데이터.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모으죠. 그 중에서 역시 제가 제일 좋게 생각하는 것은 저기 1차 데이터의 정성 데이터에 보면 트렌드 헌터 보고서, 트렌드 다이어리, 세그먼트 트렌드 리포트라고 써 있는데 저는 그래서 트렌드 다이어리를 모아요. 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혹시 보신 분 계시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내년도 트렌드 헌터 모집 뭐 이런 공고문이 늘 나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1월 말일까지 트렌드 헌터를 모집을 해요. 그럼 저희 센터에 막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보통 한 작년 같은 경우에 400명 넘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400명이 너무 많아서 보통 이제 학생보다는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먼저 드려서 그분들이 3월 달에 와가지고 저희하고 이제 교육을 같이 한번 받고 한 달에 한 장씩 트렌드 리포트를 보여주세요. 제가 트렌드 다이어리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8월까지 모읍니다.
그럼 한 200명 정도가 한 6달 정도 보내면 굉장히 1000개 넘는 키워드가 쌓여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런 트렌드 데이터와 징후를 우리가 충분히 모은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놓고 아까 얘기한 단계를 거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 아직 1월이라서요. 1월 말일까지 제가 트렌드 헌터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 이메일 주소로 그냥 하고 싶어요 연락처 정도 보내시면 아마 저희 조교가 답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트렌드 데이터가 다 모이면 이제 거기서 징후를 포착하는 거죠. 징후를 포착하는 방법은 되게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환경 스캐닝, 생활 교차 분석, 거리 문화 접근, 라이프스타일 분석, 모니터링, 표적 집단 면접, 델파이 등등이 있는데 이건 뭐 저희 한 학기 동안 강의하는 내용이라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다 설명은 드릴 수 없고요.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그 아까 모인 이제 징후들에게서 핵심 가치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 국면이 제일 중요한 국면이에요. 무엇이 왜 사람들이 이 트렌드를 따르는가 하는 그 핵심 가치를 하고요. 이거는 어떤 사례냐면 저게 이제 조금 뭐 고급 담배 인기고 와인 수입이 늘어나고 이제 이러면 저런 현상들을 쫙 이렇게 써놓으면 저런 현상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핵심 가치라고 부르고요. 그 핵심 가치로부터 키워드를 만들기 시작하죠. 근데 키워드 만들 때는 이건 뭐 그 감도 많이 경험도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나온 핵심 가치들에 이제 키워드를 쭉 붙여가지고 특히 이제 트렌드 코리아 쓸 때는 첫 글자가 그 해 띠동물이 나오도록 이제 그렇게 명칭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스펠링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막 한 국어 사전, 영어 사전, 불어 사전, 사전들 많이 갖다 놓고 동의어 사전 가지고 키워드를 잡아내서 나온 결과가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고 제가 쓰는 트렌드 리포트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여러분도 뭐 저희 센터 같은 그런 전문 기관은 아니지만 인생을 또는 자기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요새 트렌드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도 좀 그 촉을 더 날카롭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 요령을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저보고 교수님은 트렌드 분석하셔야 되니까 텔레비전도 맨날 보시고 맨날 뭐 가로수길 같은 데서 밥 먹고 막 옷도 막 맨날 트렌디하게 입고 근데 전부 지금 입고 있는 전부 작년에 산 것들이고요.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저 생각보다 트렌디하지 않죠. 전 TV도 잘 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건 너무 좋은 게요. 저희 집사람한테 30분만 물어보면 1회에서 마지막 회까지 다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럼 어떻게 트렌드를 보는가? 제 비결은 왜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태지가 작년 10월 달에 복귀했는데 90년대의 진짜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서태지 노래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토토가라고 했는데 90년대 노래들을 막 틀어줬는데 이번엔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왜 그럴까? 거기 트렌드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 시간이 많으면 그 설명 한번 쭉 드렸으면 좋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다. 제가 파워포인트 준비할 당시에는 케이블에서 꽃보다 시리즈를 막 하고 있길래 제가 가져온 예를 들면 꽃보다 시리즈는 왜 인기일까? 저 프로그램 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트렌드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 사람들이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면 작년 재작년 그렇게 경기도 나쁘고 세월호 사건도 있고 이랬는데도 인천공항은 사람으로 미어 터졌어요. 아마 이번 설날 고속도로에보다 인천공항에 사람 더 많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여행 좋아하네? 왜 여행을 좋아할까? 사람들이 이제 물건 살 돈을 아껴서 경험, 좋은 여행하고 싶어 하는구나. 경험해. 요새 그러고 나서 보면 진짜 경험에 돈을 쓰겠다. 위슐리스트 옛날에 나 뭐 사고 싶어 위슐리스트 했던 사람들이 요즘에는 버킷리스트라고 그래요. 죽기 전에 이거 해보고 싶어 저게 해보죠. 경험에 대한 욕구가 느는구나. 여러분 여기 보면 할아버지들이 나와요. 은퇴한 여배우들이 나와요. 옛날 같았으면 그 잘생긴 청춘 남녀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꼭 러블라인이 생겨요. 얘는 쟤 좋아하는데 쟤는 얘 좋아하고. 우리나라 모든 드라마는 기승전연입니다. 의사 드라마는 의사들이 치료하다 눈 맞아서 연애해.
군인 드라마는 군인들이 나라 지키다가 눈 맞아서 연애 뭐 이런 식인데 이건 동성끼리 가죠. 거기다가 할아버지들이 가고. 과거에 있지 않던 현상입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여러분 작년에 명량,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요새 뭐 국제시장 이런 것들 보면 다 중년 이상의 남자들이 티켓 파워로 1,000만을 만든 영화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세대들이 바뀌고 있는데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키워드가 이 한 드라마 안에서도 나온다. 제가 뽑아낸 키워드만 5개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미래를 읽으려면 여러분 모두가 시인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제가 박지웅 시, 제가 우리 트렌드 헌터들, 우리 연구원들한테 꼭 평소에 심심할 때 지하철 같은 데서 시집을 읽으라고 권합니다. 시가 뭐가 좋냐면요. 2가지인데, 나비를 읽는 법이라는 시예요. 나비는 꽃이 쓴 글씨, 꽃이 꽃에게 보내는 쪽지, 나풀나풀 떨어오르는 아슬한 탈선의 필적. 멋지지 않아요? 그 나비가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게 흡사 하나의 편지며 필적 같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보아 웃어 넘기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하나에서도 그것이 왜 그렇고 이 사회에 어떤 점을 반영하고 있는지 생각해내고 그것을 또 저 화려하고 멋진 어휘로 표현해낼 수 있을 때 그때 저는 좋은 트렌드 헌터가 될 수 있고 미래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작은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물으십시오. 왜 그럴까? 그리고 거기서 답이 나오거든. 그렇다면 나의 미래, 나의 진로, 나의 사업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는 자에게 미래가 더 분명하게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